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바스크립트 코딩 환경. 자바스크립트 코딩 환경을 같이 이야기했던 거고요. 노란색으로 저거 하는 게 좀 거슬려서 저거 좀 끄고 할게요. 노란색으로 동그랗게 나오는 게 좀 거슬립니다. 그다음. 자바스크립트 코딩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노드를 설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력 명령어. 앞으로 제일 많이 쓸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콘솔.로그라고 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이제 그룹과 그룹 엔드라는 명령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실행 방법. 실행 방법 첫 번째는 웹페이지 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만든 다음에 얘를 노드 명령어로. 근데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세 번째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그 코드 러너를 설치해서 이제 실행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 밖에 나머지 이야기는 사실 거의 다 배우였어요. 다른 것들, 다른 이야기들은 뭐 그냥 전반적인 스토리 라인을 이제 구축을 한 거고요. 핵심적으로 이제 실제 우리가 해야 될 코딩 활동에 연관된 거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 활동을 진행하는 게 오늘부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변수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변수에 대한 데이터 타입이라는 개념입니다. 일단 이 변수에서 먼저 파생되는 게 변수라는 거하고 상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구별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이 변수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x는 1, 그래서 수치는 xy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얘들을 우리가 변수라고 했거든요. 똑같아요, 개념이. 여기에 저장되는 이런 숫자 값들을 프로그래밍에서는 되게 있어 보이게 데이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게 꼭 숫자만 저장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디 같은 거 입력하면 받아야 되고, 비밀번호도 받아야 되고, 이메일 주소, 뭐 이렇게 등등 문장 형태도 가능해요. 그 밖에 되게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종류를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요. 데이터 타입.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번외편적으로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결과물을 출력하는 데 사용되는 몇 가지 특수 문자, 형식 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형식 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변수에 대한 값을 출력해서 확인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변수라는 거를 좀 쉽게 정의를 한다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상의 공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일단 제가 그 올해 초에 대학원을 졸업해서 그런지 감이 초반에는 잘 안 그러는데 요즘은 좀 학교 다닐 때 습관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이 메모리상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학교생들이 배우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되게 생소하죠. 그래서 이 메모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풀고 시작하려고 해요.
컴퓨터를 한 번 이상 부품을 확인해 보신 분은요,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컴퓨터는 이렇게 생긴 거 크거든요. 위에 건 데스크탑용이고 얘는 노트북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업그레이드 할 때 램이 몇 기가냐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요즘 데스크탑들은 보통 16기가, 32기가 뭐 그렇게 장착을 하고 좀 고가 장비 쓰는 경우에는 64기가 장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얘네가 어떻게 생겨 먹은 거냐? 자, 이걸 이제 뭐 DDR2 SDRAM이라고 하는데 얘가요. 얘를 만들게 된 가장 핵심적인 원재료를 보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웨이퍼. 실리콘 덩어리거든요. 근데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얘기할 때 항상 이거 나오죠. 얘를 가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얘를 원재료로 해서 여기에 약간의 회로도들이 들어가요. 코딩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웬 반도체 얘기냐? 말 그대로 반도체예요. 도체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흐르는 애고요. 그 다음에 부도체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애입니다. 반도체는요, 열등을 가해서 도체와 부도체의 성격을 온오프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기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면적이 넓건 좁건 상관은 없거든요. 어차피 전기는 그냥 순간적으로 딱 흘러버리고 마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요 원판을 한번 계속 떠올려 주세요. 이런 원판이 있어요. 얘가 원재료가 실리콘이에요. 우리 실리콘 그릇 같은 거 하잖아요. 걔예요. 얘를 그냥 한 장을 그대로 놓으면은 전기는 그냥 요 전체 면에 한번 흐르고 말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4등분을 하면은 흐를 수 있는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면적이 4개가 돼요. 이걸 또 세분화해서 쪼개면 돼요. 한 번 쪼갤 때마다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칸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은 얘를 얼마나 잘게 잘게 쪼갤 수 있느냐가 반도체 기술의 핵심인 거고요. 그거를 우리나라 삼성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컴퓨터라고 하는 게 이진수, 그러니까 영하고 1밖에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는 그래도 한번 어디서 우리 옛날에 들은 적 있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반도체예요. 전기가 흘러가는 순간 컴퓨터는 그거를 1로 인식을 합니다. 전기가 흘러가지 않는 순간 0으로 인식합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한 칸이 전기가 흐를 수 있다, 없다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한 칸은 두 개의 정보를 표현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정보 하나를 1비트라고 합니다. 컴퓨터 과학자들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문장을 표현하려고 연구를 했더니 이 이진수가 7개 모이면 알파벳 한 글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알파벳, 숫자, 이렇게. 알파벳과 숫자를 한 글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얘네밖에 못 쓰잖아요. 우리는 못 쓸 거 아니에요. 한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영어 이외에 다른 글자까지 표현하려고 해봤더니 알파벳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글자가 그대로 끝이죠. 근데 그 밖에 다른 글자들은 사실 조합형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조합형이잖아요. 글자가. 그래서 여기에 부호를 의미하는, 사실 이 부호라고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만 의미하는 건 아니긴 해요. 부호를 의미하는 1비트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진수 8개가 되죠. 이렇게 이진수 8개가 됐더니 완벽한 전 세계 모든 글자 하나를 표현할 수 있어요. 한 글자. 그때부터 이 이진수 8개, 8비트를요, 컴퓨터에서 가장 작은 단위 1바이트로 정의합니다. 이게 현재 부채 표준입니다. 1024 바이트는 1kb입니다. 1024 킬로바이트는 1메가바이트예요. 또 1024 메가바이트는 1기가바이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램 32기가라고 하면은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32 바이트죠? 바이트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1바이트가 요거 8칸을 뜻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다 곱하고 여기에 또 8을 곱한 만큼 굉장히 세밀하게 쪼개져 있는 칸이 아까 보셨던 그 램이라는 그 기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밀한 거예요. 자,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 원판에 있는 칸을요, 좀 확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거 그릴 때 엑셀이 제일 편해요. 자, 편의상 요 한 칸을요, 1바이트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8개의 칸이 또 세부적으로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연구하시고 내용을 보죠. 자, 변수는요, 크게 전역 변수하고 지역 변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거 구별하는 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변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거를 코딩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먼저 볼게요. 일단 변수를 만들려면은 변수를 선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값을 할당을 합니다. 코딩상에서 선언을 하려면 바라는 키워드를 먼저 적어요. 사전에 약속되어진 예약어입니다. 몇 가지 기능을 갖는 단어들이 있어요. 코딩에서. 걔네들을 예약어라고 해요. 저는 그냥 키워드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라는 키워드를 먼저 명시한 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정하시면 돼요. 이 이름 정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영어 단어를 총동원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의 코딩 명령은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코딩은요, 세미콜론만 잘 찍었다면은 엔터키 하나도 안 치고 한 줄로 가자도 돼요. 왜냐면 세미콜론 단위로 명령을 인식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자바스크립트는 세미콜론 안 찍어도 좀 봐주기는 해요. 자,
다 해서 변수 이름을 명시하고요. 그 다음에 할당은 뭐냐면 이렇게 변수, 내가 지금부터 이런 이름의 변수를 쓸 거다라는 걸 선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입 연산자 equal을 써서 값을 대입하는 걸 할당이라고 해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돼 있어요. 자, 요 두 가지를 실제로 해보면 다 A. 그리고 나는 A에 100을 낼 거다. 이렇게 두 줄로 코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소스 코드 두 줄로 인해서 컴퓨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코딩에서 다 A라고 선언을 하면요. 컴퓨터가, 이게 지금 램이에요. 램을 굉장히 확대해 놓은 거예요. 램의 어딘가에 딱 시작 위치를 이렇게 딱 찍어요.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A는 100이라고 하면은 저장되는 값이 지금 숫자죠. 숫자니까, 숫자네? 숫자는 그럼 4칸. 4칸을 정의하고요. 여기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기록을 합니다. 이게 변수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쓰는 램카드에 100이라는 값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램카드 용량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변수를 담을 수 있겠죠. 왜 흔히 우리가 속된 말로요. 컴퓨터 속도 느린 것 같으면 메모리 업그레이드 해. 그런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든요. 이 램카드가 16기가짜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우리가 보통 하드디스크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라고 더블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죠. 영화를 보겠다고 다운받아도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죠. 근데 걔네를 더블클릭하는 순간 그 모든 애들은 이제 램카드에 복사가 돼요. 내가 컴퓨터를 실행하겠다, 포토샵을 실행하겠다라고 해서 포토샵을 더블클릭하면은 포토샵 실행 파일이 그 램카드에 복사가 돼요. 지가 차지하고 있는 용량만. 그 다음에 내가 나 포토샵 작업하면서 영화도 하나 봐야지. 근데 영화가 DVD 뜬 거예요. 되게 용량이 커요. 엄청 고화질이야. 그러면은 되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겠죠. 포토샵을 작업하다 보면은 굉장히 해상도 큰 이미지를 여러 장을 열잖아요. 그럼 그 이미지 용량만큼 여기 이미지들이 또 여기 복사되니까 이미지 용량만큼 이렇게 차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에서 파일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열다 보면 어느 순간 느려져요. 왜 그러냐면은 16기가 공간에다가 포토샵 열고 영화 깔고 이미지 여러 장 열고 뭐 하다 보면 벌써 거의 바닥나요. 16기가는 금방 바닥나요. 컴퓨터는 그렇게 되면요 부족한 메모리 대신에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메모리 대신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메모리와 하드디스크의 속도는 천지 차이예요. 하드디스크는 원래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메모리 공간이 부족해지면은 하드디스크를 쓰기 때문에 그때부터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속도 빠르게 하고 싶으면 메모리 업그레이드 하는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파일을 열면은 그 파일의 용량만큼 메모리를 소비하는데요. 변수를 쓸 때는 일반적으로 정수는요. 이거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4바이트라고 알려져 있어요. 4칸인 거죠. 그러면 32개의 이진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숫자 값은 1억이건 0.1이건 마이너스 1이건 전부 32개의 이진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수를 다 B라고 선언하면요. 여기 근처에 만드는 게 아니라 저기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칸을 잡아요. 그리고
B에다가 또 200이라고 넣으면은 이번에도 숫자네. 여기 4칸 잡고 200 넣자. 우리가 코딩을 할 때마다 이 무수하게 많은 칸 중에 아무 데다가나 그 값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액세스하는 메모리다 라고 해서 램이라고 해요. 우리가 코딩할 때마다 여기저기다 값을 기록하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게 기록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램은요, 16기가 하면 되게 적은데 전원 끄면은 저장되어 있는 게 다 날아갑니다. 램은요.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변수라고 하는 건요. 그럼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변수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껴져 있는 램카드 어딘가에 실제로 내가 값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값은 내가 코딩상에 명시한 걸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 대체로 인풋 태그에 사용자들이 입력한 거를 저장하시게 돼요. HTML 인풋 태그의 입력 값을 자바스크립트 변수로 끌고 옵니다. 그럼 걔는 이제 램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수란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한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거 다 봤으니까 텍스트 쭉쭉 보자. 자, 그래서 컴퓨터 메모리상의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그 공간을 예약하고 그 공간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지정하는 처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 이름을 제가 A라고 부른 거예요. 자, 변수가 다 띄워주면서 변수 이름을 지정한다. 이름 A. 그리고 하나의 셀프로 끝나고 값을 할당한다. 네,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보통 두 줄로 코딩하는 걸요. 한 줄로 합칩니다. 다 변수 이름은 값이라고 하면은 선언과 할당을 한 줄에 하는 거예요. 두 줄로 하시건 한 줄로 하시건 그냥 개인 취향입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변수라는 용어를 배울 때요.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수 이렇게 배워요. 컴퓨터 메모리에 4칸을 차지해서 여기 100이라는 값을 기록을 하면은 조금 있다가 여기 100이라는 거 지워버리고 새로 200이라는 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바 A는 100이라고 한 다음에 A에다가 200을 같이 새로 넣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값을 변경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 번 같이 할당된 변수는 다른 값으로 새롭게 할당 가능해요. 이렇게요. 자, 이제 변수 이름 명령 규칙. 영어, 숫자, 언더바, 달러기호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글자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단어를 결합해서 표현해야 될 경우. 예를 들어서 my name 이렇게 2개의 단어를 결합해서 내가 이름을 표현해야 될 경우에 표기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띄어쓰기가 들어가는 경우를 언더바로 표시하는 거예요. 홈 더하기 워크는 홈 언더바 워크. 두 번째는 카멜 표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띄어쓰기가 필요한 위치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홈 더하기 워크에서 W만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이게 단어가 많아지면은 대문자가 이렇게 들쭉날쭉 할 거 아니에요. 낙타 등처럼 생겼다고 카멜 표기법이라고 해요. 원래 사실 이것도요. 어떤 방식을 쓰건 그냥 개인 취향이거든요.
근데 요즘 자바스크립트 트렌드는 카멜 표기법을 쓰는 게 대대로 자리 잡았어요. 그 코딩 컨벤션이라고 돌아다니는 문서들이 있어요. 크게 유명한 게 NHN하고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이런 데서 이제 공개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코딩 규칙이에요. 변수 이름은 어떤 식으로 지어라. 띄어쓰기는 몇 칸씩 해라. 주석은 어떤 스타일로 달아라. 이런 것들을 그 회사만의 규칙을 정의해서 문서화해 놓은 건데 그게 유행을 타버리는 바람에 많은 회사들이 따라해요. 그 코딩 컨벤션들 중에 보면은 변수 이름은 카멜토기법으로 표현하는 게 표준으로 지금 정해져 있어요. 사실 그게 뭐 네이버나 에어비앤비 그런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들이 한다고 하니까 다들 너나 할 거 없이 따라하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둘 중에 뭘 시켜도 뭐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잘 알려지지 않은 규칙이긴 한데요. UTF-8 환경에서는 한글도 쓸 수 있습니다. 전기. 다, 나이는 스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코딩 안 해요. 어색. 실제로 되게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글로 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쫄딱만 있어요. 아무도 안 써요. 자, HTML 메타 태그에 보면은 카셋은 UTF-8 이렇게 적고 들어가죠. UTF-8 말고 또 줄 수 있는 값이 EUCK야. 우리나라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예요. 메타 태그의 EUCKR이냐 UTF-8이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파일의 저장 방식을 뜻합니다. 메모장으로 파일을 저장할 때 보면요. 인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파일을 저장할 때 내가 그 파일의 저장 방식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저장 방식을 웹브라우저한테 알려주기 위한 게 메타태그예요. 그래서 이 저장 방식과 메타태그의 표기한 방식이 맞지 않으면 브라우저상에 노출되는 한글이 다 깨지죠. 윈도우는요, 기본 값이 EUC-KR로 저장을 해요. 모든 파일. 그러다 보니까 메모장 같은 걸로 파일 저장할 때는 자기 기본값은 EUC-KR인데 요즘은 UTF-8에서 많이 쓰니까 선택할 수 있게 해놔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코딩 툴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지 서브라임이라든지 뭐 이런 요즘 코딩 툴들은 오직 UTF-8밖에 저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장 방식에 맞춰서 요즘 HTML은 이거 왜 그래야 되는지 별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다짜고짜 UTF-8 넣으세요. 그러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좀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요. 요즘 자바스크립트 기술의 꽃은요, AJAX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간에 서로 이제 연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인데, 이 AJAX라고 하는 게 UTF-8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죽었다 깨도 UTF-8로밖에 작성을 못 해요. 이게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UTF-8로 해놓고 HTML, EUC, KR로 해버리면 안 맞으니까 한글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HTML도 UTF-8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UTF-8로 파일을 저장했을 때 변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바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만드는 게
전통적인 자바스크립트에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요거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라는 키워드를 써서 그 변수를 만들면 웹페이지 어디에서나 그 변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라고 부르는데 얘가 되게 웃긴데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규칙을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제외하고 그 밖에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가 많잖아요. C도 있고, C++도 있고, 자바도 있고, 뭐, 아이폰 만들 때 쓰는 스위프트도 있고, 뭐, R이라는 애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고도 있고, 등등등. 얘네들은 전부 변수를 만들 때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혼자 튀어요. 그 튀는 규칙을 갖고 있는 게 바예요. 그래서 되게 무시를 많이 당했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바스크립트에는 요 바밖에 변수를 만들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웃긴 게 변수를 이렇게 한번 선언하고요. 조금 이따 밑에서 똑같은 변수를 또 선언하면은 얘네들은 다 중복 선언이라고 해서 에러를 줘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혼자 이거를 오케이 해요. 그래서 중복 선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서 공부할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유효성범위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무시해요. 그래서 이 닷키워드는 지금은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는 지역 변수라는 개념이 ES10에서 추가가 됐어요. 다는 되게 옛날 거라서 이제 안 쓰는 게 낫다. 자, 그럼 지역 변수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보신 이 코드들이랑 똑같아요. 키워드만 바꿔요. let입니다. let이라는 키워드를 선언합니다. 변수 이름, 그 다음에 값 할당할 때도 개인 연산자 써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선언과 할당 통합할 때 이렇게 하나의 추가.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제 이 let 키워드는요, 중복 선언이 불가능해요. let a는 10 이렇게 해놓고 조금 있다가 또 let a는 20 이러면 에러 나요. let을 안 쓰면은 기존에 뭐 저장했던 데에다가 값을 바꾼다는 개념이 되는데 let을 두 번 써버리면은 같은 이름일 때 A가 에러가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메모리를 그렸죠. 이 메모리 어딘가에 100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여기 A라고 이름표를 붙였는데 중복 선언을 하면은 다른 데다가 값을 또 저장하고 거기에다 똑같은 이름을 또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라고 했을 때 어디를 찾아갈지를 모르게 되잖아요, 컴퓨터가. 그래서 이거를 에러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 밖에 랩 키워드를 통해서 생성된 변수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규칙을 모두 따르기 때문에요. 이 랩 키워드 쓰시는 거를 권합니다. 자, 그 밖에 마지막으로 상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초로 값을 할당한 이후에 값을 변경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읽기 전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콘스트 키워드를 씁니다. 이 상수는요, 무조건 선언과 동시에 같이 할당돼야 돼요. 콘스트 K라고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K에다 100을 넣어라. 이렇게 하면 에러 나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대입되지 않은 것도 일종의 가치예요. 빈칸으로 두는 것도 하나의 가치예요. 그래서 값을 바꾼다라고 인식해요. 콘스트는 무조건 한 번에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상수 파이 혹은 내 홈페이지의 주소 홈 언더바 URL 이런 식으로 변수 만들 때는 네이버닷컴
이런 식으로 내 홈페이지의 주소를 변수에 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바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이런 거만 이렇게 쓰고요. 상수의 이름은 보통 대문자만으로 구성된 스테이크 표기법을 쓰는 게 보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코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어제 말씀드렸던 유즈 스트리트 나왔습니다. 이게 엄격 모드라고 했었죠. ES5를 쓰더라도 ES6 호환되는 것만 사용할 수 있게 제약을 거는 거예요. 자, my number one이라는 변수를 소환했고 거기에다가 100을 대입했어요. 그 다음에 콘솔.로그 명령으로 my number one을 출력하면은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출력되는 거는 100이 출력이 됩니다. 자, 아래줄처럼 선언과 할당을 한 번에 해서 이제 출력할 수 있고요. 한 번 만들어진 변수는 이렇게 값을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랬죠. 여기서 1, 2, 3 출력되고 여기서 4, 5, 6이 출력되겠죠. 1, 2, 3번 얘기는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요만큼 드래그해서 런 코드 누르면은 결과가 나오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 한 번 선언한 변수는 재선언이 불가능한데요. 자바스크립트의 전역 변수는 재선언이 가능해요. 다 my number 3라고 선언한 다음에 300을 넣는데 똑같은 변수 또 선언하고 해봤자 에러가 안 나고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코딩이라는 거를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처음 접하시면은 사실 어떤 걸러지는 거 없으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 저게 뭐가 이상한데 뭐 어쩌라고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한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자바스크립트 혼자 튀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자바스크립트 많이 쓸 거면 상관이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하나만 갖고 어떻게 살기 힘들잖아요. 프로그래밍거나 쓸 때면은 조만간 또 하나 또 손대셔야 돼요. 되게 끔찍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손대다 보면 10개가 넘어가요. 그러면 한 9개는 똑같은데 나머지 하나가 틀린다라고 하면은 코딩할 때마다 이게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2번 지역 변수죠. 예제 똑같습니다. 키워드만 바꿨습니다. 선언이 넷으로 바뀌어요. 넷을 쓰게 되면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넷, 한 번 선언했던 변수를 또 선언하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가 에러라고 이렇게 빨간 줄로 그려서 표현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ES 민트라고 하는 애를 깔았거든요. 이게 잘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 잘못 코딩된 거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거기다 마우스 올리면은 블록 버밀런스 마이 넘버 3를 다시 선언할 수 없습니다라고 에러 표시가 나와요. 실제로 실행해도 그 위치에서 에러가 납니다. 일부러라도 에러 메시지 한 번씩 보세요. 이 에러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문제점이 여기서 나와요. 자, 지금 파일 이름이 한글이라서 좀 이렇게 되는데요. 뭐뭐뭐뭐.js 19번째 줄. 이게 라인이요. 몇 번째 줄이지? 19번째 줄 코드가 이거래요. 그리고 에러의 원인이 identifier my number 3 is already been declared. my number 3라는 단수가 이미 선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19번째 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에러가 났어요. 왜냐면
15번째 줄은 마이 넘버 3라는 게 최초 선언이니까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19번째 줄에서 또 선언하려고 봤더니 아까 선언한 거랑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에러가 돼요. 자, 마지막 상수입니다. 마이 밸류 1, 1, 2, 3, 로그. 자, 요거만 드래그해서 실행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 마이 밸류 1이라는 애를 2, 3, 4로 값을 바꾸려고 하면은 처음에 1, 2, 3을 넣다가 2, 3, 4로 바꾸려고 하면 콘스트로 선언된 건 이렇게 에러가 나요. 한 번 값을 집어넣으면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 일단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란 메모리에 기록되는 데이터인데 이 변수를 자바스크립트에서의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다, 두 번째가 네, 세 번째가 콘스트가 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중복선언 다른 건데 다 키워드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내 키워드를 권장한다. 콘스트는 약간 성격이 다른 상수라고 부르는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요 메모리라는 개념을 그래도 좀 머릿속에 실체가 어떻게 구성된다는 좀 그림을 좀 띄워드리고 싶어서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 그래도 뭐라도 실체가 좀 보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엑셀을 열어서 좀 이러이러한 겁니다라고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요거 파일 3개인데 내용 짧으니까 사실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내용 한번 쳐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 정도 코드는 그래도 좀 해보고 와서 이 정도는 좀 안 해봐도 되겠다 싶으시면은 그 실습 시간 동안 잠깐 휴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실습 시간 15분, 그 다음에 쉬는 시간 10분에서 8시 10분에 뵙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네, 그럼 실습 시간 동안 휴식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이따 뵐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요, 그 변수의 자료형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책은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변수가 데이터인 거고 자료형이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그 막 이상하게 섞어서 불러요. 변수 타입, 데이터형, 뭐 자료 타입 이런 식으로 막 별의별 말을 다 섞어서 부르거든요. 필드에서는 그냥 문맥상 저게 변수 값의 종류를 뜻하는 말이구나 라고 좀 문맥상 맞추셔야 돼요. 자, 의미는 값의 종류를 뜻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 타입은요, 값을 할당할 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어떤 변수를 만들어 놨을 때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느냐 아니면 따옴표로 감싸진 문장을 넣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를 결정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타입은요. 넘버 타입이라고 해서요. 그냥 모든 숫자 형태예요. 정수와 실수를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얘네가 전부 넘버라고 하는 타입이고요. 두 번째 타입은 스트링, 문자열이라고 부릅니다. 쌍따옴표나 홀따옴표의 쌍으로 감싼 모든 형식을 뜻해요. 앞뒤 짝만 맞춰서 쌍따옴표나 아니면은 홀따옴표로 감싸서 적으면 되는데요. 따옴표 안에 들어가면 숫자도 문장으로 인식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보실게요. 불링이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우리말로는 이제 논리형이라고 하는데 true 혹은 false라는 값을 사용합니다. 참 거짓입니다. true, false. A는 true, B는 fal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체크박스나 라디오가 선택됐다 안 됐다는 의미예요. 자, 오늘은 요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그 밖에 이제 나머지 형태들도 이제 종종 보실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되게 커요. 줄여서 객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함수, 배열, 날짜, 정규식, 제이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객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잠깐 이야기해서 될 개념이 아니라서 얘네들이 각각 뒤에서 한 단어식으로 나올 거예요. 너라고 언디파인드는 사실 좀 비슷합니다. 변수를 let k라고 선언만 해놓고 할당을 안 해요. 그럼 이 k의 값은 정의되지 않았잖아요. 이 상태를 undefined라고 해요. 정의되지 않은. 선언만 하고 같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보통 자바스크립트는 undefined가 있으니까 null이라는 거를 잘 안 쓰는데 k라고 선언을 했는데 내가 지금 값을 대입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나중에 대입해야지라고 하고 임시로 값을 비워놓는 상태예요. null이라고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할당하기 위해서 임의로 비워놓은 상태를 의미하는 특수한 같은데요. 오브젝트형의 한 종류를 칩니다. 근데 나중에 대입해야지 아예 처음부터 대입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undefined라고 치기 때문에 null은 사실상 잘 안 써요. 자, 요 밑에 세 가지 개념은 앞으로 종종 뒤에서 따로 이제 한 번씩 살펴볼 단원이 나올 거고요. 일단 오늘은 이 세 가지 형태만 집중적으로 구별하시면 돼요. 자, 어떤 변수를 이렇게 확인을 만들었을 때 이 변수의 종류가 무엇인지 코드상에서 확인하고 싶다면 type of라는 연산자를 씁니다. 명령어에 사실 더 가깝기는 해요. 자, 스크롤 밑으로 내려서요. 자, P 연산자의 평가 전 자료형을 나타내는 그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type of A라고 하면은 A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여기에 문장으로 출력을 해줘요. 지금 A라는 값에 100이 들어있으니까 확인해 보면은 여기서는 넘버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을 수도 있어요. 한 시간을 두고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형식 문자입니다. 데이터를 입출력할 때 컴퓨터가 그 타입, 즉 값의 종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해석을 지시해 주는 문자예요. 일종의 치환자입니다. 이게 쓰이는 이유는 같은 데이터라고 해도 해석 방향에 따라 다른 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소문자 알파벳 A는요. 글자로 인식할 때는 진짜 A를 출력하는데 정수를 인식할 때는 97을 출력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저께 대소문자 틀리면 다 틀립니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번 해드렸었죠. 그거랑 좀 맞닿아 있는데요.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자, 컴퓨터는 이진수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알파벳 A를 적었을 때 얘도 결국은 어떤 이진수로 변환돼서 이해할 거예요. 이건 이진수 제가 지금 막 적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요. 이진수를 이해하기 전에는 이것보다는 그래도 일상적으로 쓰는 십진법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십진법하고
이진법하고 변환하는 거는 지금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렸을 때 우리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파벳 A를 무작정 이진법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모든 글자들한테 10진수로 일련번호를 붙여놔요. 일련번호를 붙여. 이거를 아스키 코드라고 해요. 요 값들이 나중에 이진수로 바뀌는 거죠. 그럼 알파벳 소문자 A는 97이고요. 대문자 A는 65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A랑 요 A 이게 너무 이거 하나 갖다가 너무 빡빡하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65와 97의 차이예요. 당연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출력할 때 이 형식 문자를 어떻게 쓰는지 보면요. 자바스크립트는 형식 문자가 실제로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언어들은 종류가 좀 많아요. 콘솔.로그 명령에다가요. 내가 형식 문자를 먼저 기술을 하고요. 이 형식 문자에 치환될 값들을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열하시면 돼요. 그러면 순서대로 뒤에 있는 애들이 하나씩 이렇게 치환이 됩니다. 자, 퍼센트 %D는요, 모든 종류의 숫자를 뜻하고요. 퍼센트 %S는 글자, 문장을 뜻합니다. 근데 이 퍼센트 %S는 사실상 모든 종류의 변수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종류의 변수를 그냥 따옴표만 감싸버리면 다 문장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다 커버를 해요. 자, 그 밖에 이제 객체를 뜻하는 퍼센트 %O,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제이슨을 뜻하는 퍼센트 %J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도 사실상 모든 종류의 값에 적용 가능하고요. 퍼센트 S도 모든 종류, 나머지도 모든 종류니까 퍼센트 SOJ는 사실상 구별 안 하고 퍼센트 S로 그냥 대동단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는 이름이고 B는 숫자다. 이렇게 하면 콘솔점 로그라고 하면서 퍼센트 S는 퍼센트 D세입니다. 이렇게 이게 문장의 형식을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퍼센트 S랑 퍼센트 D에 치환할 값을 콤마 찍고 A, B라고 하면은 출력할 때 이렇게 하나씩 치환해서 완성된 문장이 출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환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때 퍼센트 S면은 A는 반드시 문장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이어야 된다는 제약을 거는 거고요. 퍼센트 D라고 해놓으면은 B는 반드시 숫자 형태의 값이라고 제한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출력할 때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도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ES6 이후부터 되게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요. 저런 치환자 없이 문장 안에 변수를 바로 포함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hello라는 값을 저장한 a라는 변수가 있고요. 이거를 달러 중괄호 변수 이름. 그 뒤에는 일반 평서문이 가면은 출력할 때 이게 하나를 합쳐서 출력이 돼요. A가 hello고 A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면은 hello라는 내용이 이 자리에 치환되는 거죠. 단, 이렇게 달러와 중괄호가 돼 있는 이런 그 특수 문자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표현할 때 쌍따옴표나 홀따옴표가 아니라 역따옴표로 바꾸셔야 돼요. 쌍따옴표, 홀따옴표, 역따옴표인데요. 글자가 잘 티가 안 나죠?
자, 모양 다른 거 보이시나요? 쌍따옴표, 콧따옴표, 역따옴표입니다. 콧따옴표는 이렇게 나오고요. 역따옴표는 이렇게 나와요. 자, 역따옴표 키가 뭐냐면요. 키보드 왼쪽 상단에 보시면 ESC 키 밑에 물결하고 이렇게 돼 있는 버튼이 있어요. 얘가 역따옴표. 맥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이 역따옴표 표시가 그 키보드가 한글 상태일 때는 표시가 안 됩니다. 키보드를 반드시 영문으로만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맥 쓰시는 분들은 역다운표 코딩할 표기할 때 오타가 좀 자주 나시는 편이에요. 자, 여기까지 코드 할게요. 자, 데이터 타입. 첫 번째, 지금 바로 익히셔야 되는 데이터 타입이요. 샘플 밸류에 1, 2, 3이라고 놓고서 이 변수 값의 종류를 출력해 봤습니다. 넘버라고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true, false, 참이나 거짓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종류를 확인하면은 불림. 쌍따옴표나 헛따옴표로 갖다 쌍따옴표나 헛따옴표로 감싼 경우는 스트링이라고 나옵니다. 넘버, 불린, 스트링. 이거는 바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요 new date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은 거의 12단원에 나와요. new date라는 명령은요. 잠깐 미리 한번 맛보기로 가지고 건데 얘는 출력하면 오브젝트라고, 객체라고 나옵니다. 이 객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특수변수예요. 값을 여러 개 한꺼번에 담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는 1, 2, 3, 알파벳 A, 뭐 트로 이런 식으로 딱 단일 값을 갖고 있는데 얘는요 타입은 빼고 한번 직접 출력해 볼게요. 날짜를 그대로 담고 있죠. 이 안에는 연, 월, 일, 시, 분, 초라고 하는 여러 개의 값이 일괄적으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나 안에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때려박는 형태를 객체라고 해요. 걔를 타입 확인하면 오브젝트라고 나오고요. 널, 비어있는 아무런 기능이 없는 상태입니다. 널 값도 오브젝트라고 나와요. 선언만 하고 값이 정의되지 않으면 undefined라는 형태라고 했었죠. 자, 변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넘버, 불링, 스트링 이 세 가지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핵심 문자입니다. 자, 제가 변수 값을 종류를 여러 개를 놨어요. 넘버 타입, 스트링 타입, 불링 타입, 오브젝트, 얘는 배열이라고 하는 형태고요. 요거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형태예요. 배열과 제이슨은 각각 6단원과 7단원에서 하나씩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제 출력할 때 퍼센트 %D 얘네들은 전부 숫자만 표현한다라고 했잖아요. 숫자를 출력하는 애들인데 이 다양한 종류의 값을 여기다가 이제 출력시켜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자, 지금 여기를 실행할 때 출력하는 부분이 여기라서 여기만 드래그해서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날까요? 실행하는 부분은 딱 여기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코드는 아예 인식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넘을 출력하고 싶은데 도대체 넘이 얼만데 하면서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부분 출력을 하실 때 변수가 선언되고 할당되는 것까지 같이 드래그 하셔야 돼요. 자, 보면은 이제 123.45 얘는 정상적으로 출력을 하죠. 그 다음에 헬로 문장이니까 숫자로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NAN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이게 not a number. 특이사항 true 1이죠.
참 거짓은 일반적으로 true와 false인데요. 얘네들은 숫자 호환이 돼요. true는 0이 아닌 모든 일반적으로 1로 대표됩니다. false는 0입니다. 자, 오브젝트 객체는요. 숫자로 바꾸면 이상한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 데이트라고 하는 값의 특성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1990년, 197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흘러온 초를 뜻해요. 그걸 이제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데 왜 하필 그때부터냐면은 그때가 최초의 컴퓨터가 구동한 시각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숫자로 변환되는지 여부는 그 오브젝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밑에 나오는 배열과 제이슨도 제가 오브젝트의 한 종류라고 말씀드렸는데 배열들은 숫자로 환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Na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은 %D는 숫자 그리고 논리값 얘네들은 숫자로 환산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형태는 무조건 숫자로 환산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데이트는 값 자체가 워낙 공통한 값이니까 무시하셔도 되죠. 요거랑 요거 이렇게요. 넘어갈게요. 자, 1번 코드는 제가 잠깐 지우고 드래그 하려면 이만큼 드려야 되니까요. 이만큼을 해볼게요. 이거는 %S, 문장 타입으로 출력하는 거죠. 문장 타입은 제가 아까 모든 값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면은 문제없이 다 출력됩니다. 그러니까 %S는 거의 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밖에 %5는 원래 밑에 있는 요 세 가지 전용이에요. 하지만 출력시켜놓고 보면은 %5도 문제없이 다 출력해요. %S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 있기는 한데 이 기능은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냥 있는 거라서 정리해서 소개해드릴 뿐이에요. %J 얘도 원칙적으로는 이런 형식만 출력이 돼야 되는데 %J도 보면은 다 출력해요. 그러니까 %S랑 %J랑 %5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시행해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무시하시고 %D와 %S만 기억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사용 예시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S님의 나이는 %D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자 하는 문장 형식을 먼저 잡아놓은 다음에 변수값을 하나씩 치환해서 완성된 문장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변수의 값만 바꾸면 전체 문장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형식 문자였고요. 6번 변수 출력. 이건 짧죠? 자, A는 헬로. 요 변수 이름으로 직접 출력하려면 역다운표 찍고 달러 중괄호로 변수를 감싸면 이 자리에 실제 같이 출력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같이 복합적으로 치셔도 돼요. 자, 네임, 에이지, 메시지. 자, 이렇게 했을 때 변수 값이 적용된 형태를 2번 라인에서는 다이렉트로 출력을 하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민수는 20대입니다. 라는 병합된 문장을 새로운 변수에 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걔를 저장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et x는 1, let y는 x. y는요? 1이잖아요. 이 원리예요.
요 두 가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결합을 해서 메시지라는 것을 새롭게 담은 겁니다. 얘를 이제 출력한 거예요. 자, 참고로 지금 여기 보면 네임에 취소번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좀 취소번이 가는 분도 계실 거고 안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설치한 그 ES 민트라고 하는 애가요. 그 자바스크립트 그 구문 검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실행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예를 보면은 얘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여기 뭐냐 네임은 사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또 뒤에 TS라고 나와 있잖아요. TS가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뜻이에요. 자바스크립트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타입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타입스크립트는요, 자바스크립트의 단점을 보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의 단점을 보완해서 타입스크립트로 코딩하면 얘가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는 사람들은 타입스크립트를 더 많이 쓰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서 아직까지 점유율은 자바스크립트가 좀 더 높고요. 제가 장담하고 있는 타입스크립트 가르치는 학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대로 가르치는 학원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쨌건 타입스크립트에서 이런 식으로 네임이라는 값을 출력하는 게 뭐가 걸리나 봐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타입스크립트 에러 형식에 걸리는 거지 자바스크립트에서 걸리는 건 아니에요. 요즘 그래서 노드나 리액트도 타입스크립트로 코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두 번째 단원도 다 봤고요. 네, 오늘은 이제 3단원 중간쯤까지 볼 것 같습니다. 예제가 세개니까 마지막 표시 제가 9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 이번 표시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50분 수업하고 10분 수업가 딱딱 맞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걸 잘 못 쪼개겠어요. 단원마다 좀 분량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한 10분 정도씩 좀 들쭉날쭉한 거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9시에 뵙겠습니다. 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단원 연산자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오늘은 이제 연산자 부분에서 한 60% 정도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겁니다. 자, 연산자는 우리가 사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변수를 써서 각종 연산을 수행하는 데 쓰이는 특수기호입니다. 대표적인 게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연산자 종류를 구별하고요. 연산자를 써서 결과값을 도출하는 이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그 연산자는요. 산술 연산자, 혹은 사칙 연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쓰이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요. 곱하기는 별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슬래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눗셈이고요. 퍼센트 기호는 정수 부분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이게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은 10 나누기 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몫은 2고 나머지 5라고 하죠. 아니면 이거를 소수점까지 계산한다고 하면 그냥 2.5라고 하기도 해요. 맞네요. 슬래시를 써서 나눗셈을 하면요. 소수점까지 그냥 계속 계산을 해서 들어갑니다. 퍼센트를 써서 나눗셈을 하면요. 몫은 버리고 나머지만 취합니다. 그래서 10% 4라고 하면은 이거 나와요. 10
나누기 3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사실 나눠 떨어지지 않잖아요. 3.3333에서 지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을 하면은 그 콘솔적 로그를 통해서 변수 간의 연산 결과를 출력할 수 있어요. 뭐 x는 1이고 y는 2다라고 하면은 콘솔점 로그라고 해서 x 더하기 y를 출력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아니면은 새로운 변수에다가 x 더하기 y를 대입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쉬운 얘기니까 조금 더 빨리 할게요. 자, 일반적인 나눗셈, 나눗셈에서 주의사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몫이 소수점까지 가는 경우 연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릿수까지 계산합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경우는 처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소수점 자릿수까지 계산한다. 아까 3.333 계속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릿수까지 갈지는요, 컴퓨터 성능에 따라 달라요. 자, 숫자 말고 문자열에 대한 연산을 할 수 있어요. A 더하기 자, 덧셈이라는 거는 연결한다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A, B가 돼요. 문장을 연결합니다. 근데 그 밖에 나머지 연산은 성립이 안 돼요. 문장끼리 곱하거나 빼거나 나눌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자열과 다른 타입의 덧셈. 문장 A 더하기 숫자 100이라고 하면요. 문자열이 전염성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문장이랑 다른 걸 더하면 다른 애들한테 이렇게 따옴표를 씌워서 계산해요. 그럼 연결하겠죠. A, 1, 0, 2. 문자열 이외의 값들을 모두 문자열로 취급한다. 모두 문자열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즉 문자열끼리의 연결과 같은 결과를 갖습니다. 연결합니다. 대입연산자는 우리가 전 단원부터 사용했죠. 좌변에 우변을 대입한다. 이꼴 이미 앞에서 많이 쓴 겁니다. 연산 결과를 새로운 변수에 대입하거나 이미 생성된 변수의 값을 다른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 연산 결과를 변수 스스로에게 덮어 씌우거나. 자, 이 3번 개념을 조금 애매하시는 경우를 종종 봬요. 자, let x는 10이다. let y는 x 더하기 5다. 라고 하면은 y는 15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도 돼요. x는 x 더하기 5다. 이퀄 연산자를 기준으로요. 이게 동시에 수행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오른쪽이 먼저 실행되고 그 결과가 왼쪽에 대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x가 10이었잖아요. 10 더하기 5를 해서 그 결과를 다시 x에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15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요. 줄여서 표현하면 x 플러스 이퀄 5가 됩니다. 여기부터는 코딩만의 표현. 다른 말로 풀이하면 x 스스로 5 증가 이렇게 표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빼기 이퀄 곱하기 이퀄 나누기 이퀄 이렇게 종류별로 되죠. 어떤 변수 x에 대한 연산 결과에서 x에 덮어 씌우는 연산을 추격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도 좀 따라올 만한데 그 다음부터는 좀 헷갈려요. 자, 증감연산자입니다. 반항연산자에 대해서 덧셈과 뺄셈에 한해서 추격을 한 번 더 해요. 근데 연산되는 값이 1일 때만 가능해요. x는 x 더하기 1을 추격하면 x 플러스 이퀄 1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이걸 한 번 더 추격하면 x 플러스 플러스 혹은 플러스 플러스 x입니다. 빼기에 대해서요. y는
y 빼기 1이라고 하면은 y 빼기 이퀄 1은 y 빼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y가 됩니다. 계산되는 값이 1인 경우에 더하기와 빼기에 한해서만 이렇게 추가되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같은 표현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눈에 익은 거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지 혼자 이렇게 한 줄 덩그러니 있을 때는 앞에 오건 뒤에 오건 뜻이 똑같아요. 근데 얘네가 다른 연산에 포함이 되면 그때부터 얘기가 좀 달라져요. let x는 1이라고 쳤을 때 let y는 100 더하기 x 플러스 플러스라 100 더하기 플러스 플러스 x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위치에 상관없이 결과가 똑같은데 다른 수식에 포함된 상태로 쓰이면은 위치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x는 어차피 1 증가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 모두 x가 2가 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x가 2가 된다는 건 변함이 없는데 도대체 이 x를 언제 1 증가시키느냐에 대한 시점에 대한 차이예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를 전위 증감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나오는 거를 후위 증감이라고 불러요. 이게 코딩 공부할 때 되게 웃긴 게요. 어차피 이거 다 미국에서 들어온 건데 꼭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을 좀 어렵지 않나요? 전위 증감은요. 전체 수식을 계산하기 전에 x가 먼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수식을 봐요. 그러니까 100 더하기 2가 돼요. y는 100이가 되겠죠. 후위 증감은요. 일단 전체 수식을 먼저 해서 결과값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x가 증가. 그러니까 100 더하기 1을 먼저 해서 y에다 대입한 다음에 x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y는 100일이 돼요. 헷갈리시죠? 이제 쉽게 정리해 볼게요. 이거보다 쉽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뒷북 치는 거예요. 계산을 다 한 다음에 x가 나중에 증가해요. 얘는 먼저 앞북이에요. x가 먼저 증가하고 전체를 계산해요. 자, 요거 밑에 필기돼 있습니다. 예제에도 똑같이 나오고요. 자, 연산자가 앞에 위치한 경우 앞북, 증감 연산자가 앞에 위치한 경우는 변수 스스로의 값에 대해서 증가 감소를 먼저 수행하고 전체 수식을 연산한다. 연산자가 뒤에 위치한 경우 뒷북, 변수에 대한 증감 연산자가 작용하기 전에 전체 수식을 먼저 처리한 다음 나중에서야 증감 연산자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감 연산자가 표현되는 경우는 조금 전처럼 그냥 뭐 100 더하기 플러스 플러스 x 이 정도의 간단한 수식 이거보다 좀 더 자주 쓰이는 경우는 이거예요. let x는 1일 때 let y는 플러스 플러스 x다. let 혹은 y는 x 플러스 플러스 대입도 연산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x가 먼저 1 증가한 다음에 그 결과를 y에다 줘. y는 2가 됩니다. 얘는요. x 값을 먼저 y에다 대입해 놓고 그 다음에 x가 증가해요. y는 1이 돼요. 요거는 꽤 많이 등장해요. 요런 식의 표현. 근데 이거
나 이거 쓰기 정말 힘들어 라고 되시면 let y는 x라고 대입해놓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플러스 따로 적으시면 돼요. 같은 말이잖아요. 이것도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x 플러스 이퀄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어차피 이렇게 두 줄 쓰나 한 줄 쓰나 컴퓨터 차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은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다른 서적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상의 자료를 참고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다른 애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럼 적어도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 무슨 말인지 해석은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접근하시면 되지 굳이 이거 구사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근데 예전에 어떤 책 보니까 책의 연습 문제로 이따위로 내는 책이 있더라고요. let y는 x 플러스 플러스 더하기 x 플러스 플러스 더하기 x 플러스 플러스 더하기 이렇게 해서 막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한 다음에 이때 y의 값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를 내는 그거였어요. 근데 그 문제 보고 욕을 되게 했어요. 저자도 못 맞출 거예요. 자, 앞북하고 뒷북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코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이러다가 다 보겠네요. 자, 산술 연산자. 사실 이건 뭐 별로 설명할 것도 없어요. 자, A가 5고 B가 3이래요. 더한 결과 출력, 뺀 결과 출력, 곱한 결과 출력. 별로 새로울 거 없죠. 자, X, Y가 있대요. 5하고 3이래요. Z는 X 더하기 Y, 8 빼기 6이네요. 자, 10하고 4가 있대요. 나누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소수점을 가지만 나눠 떨어지니까 2.5라고 떨어집니다. 제가 이거는 결과값 옆에 주석으로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눈으로 쓱 보시고 결과값 예측을 해보세요. 자, 근데 이런 경우 4 나누기 3을 하면은 그냥 지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산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그 전통적인 언어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혹시 공부하신 분들이 계신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요 두 가지 경우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제외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정수하고 실수를 구별을 해요. 그래서 정수끼리 계산을 하면은 결과는 항상 정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10 나누기 4라고 하면은 정수니까 결과는 무조건 정수만 떠요. 그래서 2가 나와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정수와 실수를 묶어서 넘버라고 하는 타입으로 퉁치기 때문에 정수와 실수 간의 구별이 없으니까 정수끼리 계산해도 결과가 실수로 나와요. 이거 지금 얘기는 혹시 이전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먼저 접해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보충 설명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경우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끼리 더하면은 연결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자열이 전염이 다 되게 세기 때문에 문장하고 더할 때는 형태가 모공 간에 그냥 다 따옴표 감싸서 생각하세요. 다 연결된다. 넘어갈게요. 네, 이것도 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대인 연산자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을 먼저 보시고 왼쪽을 나중에 보시는 거예요. 1, 2, 3을 마이 넘버 1에 넣어라. 2, 3, 4를 마이 넘버 2에 넣어라. 두 개의 더한 결과를 마이 리절트에 넣어라. 자, 마이 넘버 3하고 4에 갖다 1과 2를 넣었는데 이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라. 뭐 앞에서 한 번씩 다 봤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셀프 밸류가 300인데 셀프 밸류 더하기 100. 그럼 300 더하기 100을 다시 셀프 밸류에 넣어라. 얘가 400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덮어 씌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단항연산자. 추락 표현이죠. 그냥 이 변수 스스로 증감을 계속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100에다가 10 증가. 110. 얘는 그 110에서 30 감소. 계속 계산이 이어지는 거예요. 결과를 스스로한테 적용하니까. 그럼 110에서 30 된 거고요. 80. 이거 그럼 80이 2 곱한 거죠. 160. 160을 5로 나눕니다. 그러면 32래요. 32를 10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취하면 2가 나오죠. 자, 증감연산이다. 자, 셀프 밸류, 셀프 플러스가 1인데 셀프 플러스 1은 스스로 1 증가. 혹은 이렇게 앞에와도 스스로 1 증가. 지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면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증가해서 2가 되고 여기서 또 증가해서 3이 됐을 거예요. 셀프 마이너스가 1이 돼요. 여기서 1 나오고 거기서 감소해서 0 나오고 한 번 또 감소해서 마이너스 1이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다른 수식안에 포함되면 얘기가 좀 다르다고 했었죠. 자, 프리브 밸류가 1이에요. 100 더하기 플러스 플러스 프리브 밸류. 보통 이제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이렇게 많이 떠올리세요. 플러스 프리브 밸류 플러스 1.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게 이 형태예요. 그래서 얘가 먼저 증가해서 2가 되고 그 다음에 100을 더해서 결과값은 102가 됩니다. 요 단계에서 프리브 밸류가 스스로 1 증가하니까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이 형태가. 그래서 각각 출력하면 100과 2가 나와요. 자, 넥스트 밸류가 1이에요. 100 더하기 넥스트 밸류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면은 일단은 얘가 1로 있을 때 100 더하기 1을 먼저 해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넣어요. 넥스트 리절트는 100일. 그 다음에 넥스트 밸류가 나중에 뒤늦게 1 증가해요.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요. 조금 보셔야 될 겁니다. 다음 거 보자. 다음 다 끝나겠는데. 자, 그 다음 비교현상자입니다. 이것도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거예요. 5가 3보다 크다. 5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키보드로 이런 걸 표현은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달아서 사용해요. 이렇게 같거나 같다, 같다는 이퀄 두 개입니다. 하나는 대입한다고요. 같다는 비교할 때 같은 지라는 게 두 개예요. 다르다, 느낌표 이퀄입니다. 코딩에서 느낌표가 낫의 의미가 있어요. 자, 요거는 말 되죠? 얘도 말 되죠? 그러면 5가 3보다 작다. 이거 말 되나요? 안 되죠. 자, 100이 10과 같다. 말 되나요? 안 되죠. 비교 연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연산자는 결과값이 딱 하고 떨어지는데 비교 연산자는요. 그 수식 자체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요. 그래서 참 거짓을 판단해요. 비교 연산의 결과는 논리값, true 혹은 false로 결정됩니다. 이상, 초과, 이하, 미만. 뭐 이거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같다. 이퀄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요. 다르다. 느낌표 이퀄 있고 느낌표 이퀄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정식으로 그 책에서 명명하는 건요. 항등연산이다.
완전 항등 연산이다. 그렇게 불러요. 근데 한자어 진짜 입에 안 붙어요. 자, 두 개짜리는요. 기호 두 개짜리는 내용만 비교합니다. 그래서 따옴표가 있건 없건 그냥 안에 알맹이만 비교해요. 문자열 1하고 숫자 1이 같다고 판단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참이에요. 근데 기호를 3개씩 쓴 거는 데이터 타입까지 일치해야만 같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장과 숫자를 다르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하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ES 린트 따랐잖아요. 그 구문 검사하는 걸 말씀드렸죠. 얘는 그 2개짜리 기호를 쓰면은 자꾸 3개짜리 쓰라고 빨간 줄 보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가급적이면 3개짜리 쓰시는 게 더 유리한데 사실 뭐 별 차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숫자 1과 1.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정수와 실수를 구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하신 분들은 인트와 실수, 플루트니까 다른 거 아니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거 구별 없이 전부 넘버로 대동단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요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하신 분들은 되게 자주 틀려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true로 판단. 자, 논리연산자. 논리연산자. and하고 fails예요. 이것 이제 논리연산도 이것도 아마 그 논리식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and 연산자하고 or 연산자가 있습니다. true, true, false, false. 네. false and true는 false. false and 이렇게 쓰면 안 되네요. 다시요. and true, false, true, false. 네. true and true는 true. true and false는 false. false and true는 false. false and false는 false. 그래서 and 연산은 연산에 쓰이는 모든 값이 true인 경우만 결과가 참이고요. 그 이외의 경우는 모든 결과가 거짓입니다. 자, 그 다음에 or. true, false, true, false는 얘는 true or true는 true, true or false, true, false or true는 true, false or false는 false. 그래서 or는 하나라도 true가 포함되어 있으면 결과가 true예요. 모든 값이 false인 경우만 결과가 거짓이에요. 자, 마지막 느낌표. not true. false예요. not false. true예요. 그래서 논리형과 true, false를 부정해서 반대 결과를 만들어내는 연산자입니다. and 기호는 익숙하실 텐데요. or에 쓰이는 얘를 파이프라고 부르거든요. 키보드에서요. 여기 백스페이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하나로 이어서 표시가 돼요. 쉬프트 누르고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얘 누르시면 됩니다. 자, 특이사항. and하고 or가 같이 섞여서 쓰이면 and가 or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이 규칙은 결과값 유추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1 and 1이라고 하면은 얘는 true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true를 숫자로 환산하면은 0이 아닌 모든 수.
대표값 1. fails를 숫자로 환산하면 0. 그러니까 숫자 값을 적용할 거고 0은 fails로 시켜야 되고 0이 아닌 무등수는 true로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 and 0라고 하면 결과는 거짓이에요.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인데 and는 전체가 참일 때만 결과가 참입니다. 문자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빈 문자열. 따옴표를 열자마자 바로 닫아버리는 거를 빈 문자열이라고 불러요.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fails로 시켜야 되고요. 한 글자라도 포함된 문자열은 true로 시켜야 됩니다. let K에 hello라고 했을 때 만약 K가 3이라면 어찌어찌 해라. 만약 K가 거짓이라면 어찌어찌 해라. 이런 식의 코딩을 한다고 치면은 지금 요 K는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true죠. 그러면 여기가 요 루틴을 탈 거예요. 근데 만약에 K에 입력된 내용이 없다면 그러면은 내용이 없는 문장은 fails로 시켜야 된다고 했으니까 만약 K가 거짓이라면 뭐뭐뭐뭐 해라. 요 루틴을 타겠죠.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자열 값은요. 여러분들이 input 태그를 만드셨을 때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이 문자열로 입력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K가 참이라는 거는 여기에 사용자가 뭔가 입력했다면 어떻게 해라. 거짓이라면 입력을 안 했다면 어찌어찌 해라. 이런 거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넘어갈게요. 3학년 산자입니다. 자주 쓰이는 건 아니라서 헷갈리시면 사실 이건 버리셔도 되겠네. 근데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뽀대나 보여서 쓰는 약간 그런 수식이고요. 나중에 뒤에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조건문이라는 걸 배워요. 그걸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굳이 안 써도 돼요. 3학년 산자는요. 말 그대로 항이 3개예요. A, 물음표, B, 콜론, C예요. 이 결과를 X에다가 대입을 해요. A는 조건식이에요. 조건식이라는 거는 참이나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비교식 혹은 논리식입니다. 그래서 A가 참이라면 B를 X에 대입을 합니다. 근데 A가 거짓이라면 C를 X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X의 값이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 자, 넘어갈게요. 이제 코드 볼게요. 자, 비교한 3자 고철이죠. 자, 이것도 그냥 계속 수식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으셔서 결과 예측하시고 제가 결과를 옆에 주석으로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측하신 결과랑 비교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도 기왕 시간이 좀 되시면 한번 직접 쳐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아무래도 이게 특수 기호들이 많다 보니까 손가락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x가 100이고 y가 50이래요. 자, 100하고 50.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죠? 말 됩니다. 참이에요. true. x가 y보다 크다. 이것도 true예요. 근데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 100이 5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치. x가 y보다 작다. 그치. 자, 이렇게 만들어진 컴페어 1, 2, 3, 4를 출력하면은 트루트로 펠스가 나오죠. 자, 1, 1, 1.0 true. 이 뒤에는 스트링, 요거 뒤에는 넘버, 얘는 블루. 자, 기호가 두 개가 들어있는 경우는 내용만 비교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문장이라고 숫자 1을 갖다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정수와 실수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1번, 예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표로 숫자로 환산하면 대표값 1이 된다고 했죠. 숫자를 논리값으로 환산할 때는 0이 아닌 모든 값은 다 true예요. 근데 논리값을 숫자로 환산할 때는 true는 그냥 1로 대표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결국은 다 같은 거예요. 두 개짜리 비교죠. 이걸 다 갖다 붙여요.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근데 이거 구별을 잘 못하셔서 자기가 코딩해놓고 결과 예측을 잘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이런 거 사실 외워야죠. 자, 근데 데이터 타입 세 개끼리 비교하면은 얘하고 얘는 문장과 숫자니까 달라요. 자, 얘네끼리 비교하면 달라요. 얘하고 얘를 비교해도 달라요. 얘하고 얘를 비교해도 달라요.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같아요. 정수실도 구별 없다는 걸 계속 비교하죠. 얘하고 얘는 달라요. 얘하고 얘도 달라요. 자, 여기 잠깐만 덜어내고 보면은 자, 여기에서 지금 참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요거 두 개를 비교할 때 뿐입니다. 세 개짜리를 비교합니다. 나머지는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 회자가 그 경우의 수를 다 따지다 보니까 좀 비슷한 애들이 많네요. 자, 다르답니다. 기호가 두 개짜리를 비교할 때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얘네들을 전부 동일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 주장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콜이 하나씩만 더 붙으면 그때는 얘네 둘만 동일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B2와 B3. B2와 B3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만 거짓이 되고 나머지는 다 참이 되는 거예요. 앞에 거랑 내용이 좀 비슷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요것만 거짓이 되고 나머지는 참이 된다. 자, 논리연산자입니다. AND로 비교할 때 이렇게 두 개의 논리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AND로 비교할 때는 전체가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고 하나라도 거짓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결과가 거짓이에요.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AND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용을 해도 전체가 참이어야만 결과가 참이고 거짓이 이렇게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볼 거 없이 무조건 결과는 거짓이에요. AND로만 묶여 있을 때는 하나라도 거짓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거짓.
true, false로 표시되는 게 대표적인 게 체크박스의 선택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C1이라고 하고요. C2라고 하고요. 옆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튼으로 다음이라고 있으면 이 다음 버튼이 실제 페이지가 넘어가는 조건은 C1 and C2 요 조건이 성립될 때만 다음 버튼이 동작해야겠죠. 두 개 다 체크될 때만 넘어가요. 체크가 되면은 true, 체크가 안 되면 false.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합니다. 자, 5원은 하나라도 참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과가 참이에요. 전체를 볼 필요도 없어요. 딱 봐서 참이 있다. 얘도 여기 참이 있다. 그럼 얘는 결과가 참이에요. 근데 얘는 참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거짓이에요. 참 있죠? 참 있죠? 쭉 가다가 여기 참 있죠? 여기도 참 있죠. 나머지 안 봐도 돼요. 그럼 무조건 결과 참이에요. 자, 보통 이런 건 이제 전화번호 입력하는 게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만약에 입력한 거를 X라고 하고 Y라고 칠게요. 뭐라도 입력이 돼 있으면은 true, 입력이 안 돼 있으면 거짓이라고 그랬죠. 그럼 둘 다 입력 안 하는 거짓이겠네요. 둘 다 거짓이겠네요. 자, 그래서 X 동그라미 맞죠. X, or Y라면 Y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 입력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뿌리겠죠. 뭐라도 하나는 해야 될 경우 그때는 오어예요. 싹 다 해야 될 경우 그때는 엔드. 좀 흥분했나 봐요. 목소리가 좀 컸었네요. 자, 복합 사용.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엔드가 오어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엔드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true and true 참이죠. true and true 참이고요. false and false 거짓이에요. false and true. end는 싹 다 참이에요, 참이에요. 여기서 거짓이에요. 그러면 true or true니까 true. true or false니까 true. false or true니까 true. false or true니까 true. 다 참이에요. 주석으로 적어놨죠. 근데 요거는 상황이 좀 복잡해갖고 얘를 제가 지금 당장 들어드리기 조금 애매하네요. end가 무조건 먼저예요. 그래서 true and true 여기는 거짓. false and true니까 거짓. true and true니까 참. 자, true or true니까 true. true or false니까 true. false or false니까 false. false or true니까 우어는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이라고 했었죠. 자, success가 true랍니다.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값이 뒤집힙니다. fail은 not true이므로 false가 주장됩니다. 자, K가 1이래요. 근데 not K래요. 숫자는 true에 해당한다 그랬죠? 1을. 그러니까 not true로 인식해서 false가 출력돼요. L이 0이래요. not L은 0 자체가 false에 대응되니까 not false가 돼서 true가 돼요. 자, str1은 hello래요. not str1이면은 내용이 있는 문장은 true니까 요거 자체는 not true가 돼서 false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 문장은 fails. 그러니까 not str2라고 하면은 not fails니까 true. 이게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지금 최대한 많이 나열을 한 거예요. 이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요 안에 표현되는 문장의 경우의 수를 제가 최대한 많이 나열한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입문을 하면 요 안에 있는 내용 해석이 잘 안 돼서 되게 곤란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서 미리 한 번씩 쭉 제시를 해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런 유형이 이 안에서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마지막 4번 연산자는 가볍게 딱 세 블록입니다. 자, A가 19래요. 19가 20보다 크고 나갔다. 말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뒤에 게 타이번에 돼 있어요. 당신은 퍼센테이지 타이번입니다. 그럼 당신은 청소년입니다. 자, H2는 22래요. 22는 20보다 크고 나갔다. 말 되죠. 그러면 앞에 게 타이트에 돼 있어요. 참일 때 거짓일 때예요. 그래서 타이프, 당신은 성인입니다가 나와요. 자, 조금 복잡하게 꼬아볼까요? 근데 연산식이 복잡해집니다, 슬슬. 자, 코드는 3이고요. YY는 6이래요. 자, 요거는 주민번호 뒷부분의 첫 글자라고 가정할게요. 자, 6은 태어난 연도예요. 주민번호 앞 두 글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06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코드 값이 3 혹은 4는 2000년도 이후 출생자. 그렇지 않으면 1 아니면 2일 거 아니에요. 그땐 1900년도 출생자죠. 그래서 태어난 연도에 2000을 더할까 1900을 더할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민번호가 XX 쭉 간 다음에 앞에 게 1이나 2로 시작하면 이거는 1900XX년도인데 3이나 4로 시작하면 2000XX년도 생깁니다.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번호 뒷부분 첫 자리가 3이거나 4년은 2000을 택하는 거잖아요. 그 2000을 전체 수식에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YY 더하기 2000. 근데 만약에 코드가 1이면 그때는 이 조건은 코드가 3과 같다. 거짓이죠. 1이니까. 코드가 4와 같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false or false는 거짓이잖아요. 전체가 거짓이니까 1900이 이 전체 값에서 선택이 되는 거죠. 3일 때는 이 앞에 게 참이죠. 뒤에 건 거짓이죠. true or false면은 결과는 true잖아요. 그러니까 2000이 선택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주민번호를 다 입력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병원이나 관공서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돼 있으니까 보통 생년월일 앞에 거 하고서 한 글자 뒤에는 이렇게 입력 안 받죠. 그래서 요 값에 따라서 성별이나 태어난 연도를 계산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은 1, 2, 3, 4, 5, 6, 7, 8, 9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세요. 1, 2, 3은 아시죠? 5, 6, 7, 8은 외국인이 귀화하면 그런 거예요. 외국인이 귀화하신 분들도 1900, 그 연령대에 따라서 5, 6, 7, 8을 나눠받는 거예요. 5, 6하고 1, 2가 같은 연령대고요. 3, 4하고 7, 8이 같은 연령대고요. 9는 지금 국내에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민등록법이 시행됐을 당시에 만약에 100세가 넘어가는 고령자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은 1900년도 이전 출생자거든요. 1900년도 이전 출생자분들이 주민번호 뒷부분을 9로 갖고 계신데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주민등록법 변경입니다. 계산할 때 최소한 4가지까지 외국인까지 가입받으려면 이렇게 고려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그 한 절반 정도 하고서 그 좀 실습 시간을 좀 드릴 계획이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끊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설명을 다 드리는 쪽으로 가버렸네요. 마지막 글씨는 그래서 실습 시간을 제가 할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그 주말 동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탐단어는 그래도 직접 타이핑 안 해봐도 좀 눈으로 따라가셔도 충분히 내용 파악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다 보면은 아, 이 정도는 뭐 할만하네라고 해서 가다가 갑자기 하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 진행되면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헷갈려요거든요. 우리 구별을 하자고요. 어려운 거하고 헷갈린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시간 투자하시면 무난히 따라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은 제가 내일 처리를 할 건데 그 영상 올라갔다라고 제가 단톡방에 올릴 텐데 그 주말에 메시지 한번 보내는 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말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그때 쉬는 시간에 틈틈이 처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그 동영상 올라갔습니다 하고 딱 한 마디 넣을 테니까 내일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톡방에요. 자, 금요일 저녁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강의실에 계신 분들은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조심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